교황청의 오랜 역사에는 깊은 영적 지도력을 보여준 순간들도 있지만 부정행위와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내내 그리고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일부 교황들은 덕과는 거리가 먼 행동에 얽혀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중세교회의 부패, 재정적 남용,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을 촉발한 도덕적 스캔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드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테판 6세. 교황 스테판의 재위는 896년에 시작해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여러 교황들이 전임자를 못마땅해 했으며 일부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지만 스테판 6세가 포르모스스 교황에게 보인 적대감은 단순한 정치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시체 재판로 알려진 사건에서 스테판은 포르모스스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어 교황 복장으로 입히고 재판에 세웠습니다. 이 광경을 통해 스테판은 비록 사망한 지 오래된 전임자를 직접적으로 단죄하고 상징적으로 그의 업적을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스테판 6세는 교황청과 밀접하게 연관된 강력한 스폴레토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896년 오랫동안 그들의 라이벌 아르눌프를 지지해온 포르모스스 교황은 스폴레토 가문에 의해 어린 람베르토 디 스폴레토를 공동 황제로 대관하고 그들의 친척인 스테판을 주교로 임명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포르모스스는 곧 입장을 바꿔 스폴레토 가문을 버리고 대신 아르눌프를 대관했습니다. 그는 곧이어 사망했고 그 뒤를 이어 보니파시오 6세가 잠시 교황직을 맡았으며 이후 스테판 6세가 교황자와 그의 가문의 끓어오르는 원한을 모두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스테판의 포르모스스에 대한 분노는 악명 높은 시체 재판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는 포르모스스의 시신을 파내어 다시 옷을 입히고 반쯤 썩은 시신을 왕좌에 앉혀 교회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겁에 질린 부제는 시신 뒤에서 변호를 했고 스테판은 고함을 지르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예상대로 스스로를 변호할 수조차 없는 죽은 교황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테판은 시신의 옷을 벗기고 축복을 내리는 손가락을 잘라낸 뒤 그 시신을 가난한 자들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곧 시신을 다시 파내어 티베르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광경에 로마가 경악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고 스테판은 폐위되어 감옥에 갇혔으며 나중에 그의 감방에서 목이 졸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짧은 재위 기간은 중세 교황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르기우스 3세. 세르기우스 3세는 904년부터 911년까지 교황으로 재임했으며 중세 로마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귀족 파벌들은 교황직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며 그 통제권을 두고 싸웠고 저명한 노마 가문에서 태어난 세르기우스는 이러한 권력 투쟁에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890년대에 세르기우스는 포르모스스 교황이 지지하던 후보의 경쟁자를 지원했으며 이로 인해 포르모스스는 그를 로마에서 내보내 주교로 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896년 포르모스스가 사망한 후 악명 높은 시체 공의회로 인한 혼란 속에서 세르기우스는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898년에 교황좌가 공석이 되었을 때 한 파벌은 세르기우스를 선출했고 또 다른 파벌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지지를 받아 요한 9세를 선출했습니다. 세르기우스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파벌 갈등으로 903년까지 경쟁하는 교황들이 연이어 등장했으며 그 해에 대립교황 크리스토포르스가 교황 네오 5세를 폐위시켰습니다. 세르기우스는 무장 지지자들과 로마로 진군해 도시를 점령하고 크리스토포르스와 레오를 생포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목졸라 죽이고 904년에 스스로 교황 세르기우스 3세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인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교황입니다. 물론 그의 교황 재임 기간은 계속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르기우스는 강력한 테오플라트 가문과 동맹을 맺었고 테오플라트의 딸 마로시아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나중에 교황 요한 11세가 되었고 이는 이미 혼란스러운 세르기우스의 유산에 또 다른 악명을 더했습니다. 요한 10세. 914년 교황이 된 요한 10세는 세르기우스 3세처럼 피에 굶주리진 않았으나 성직자 독신제를 무시해 세르기우스 못지않게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세르기우스 3세가 이어오던 마로치아와의 관계도 계속했는데
마루치아는 수십 년 동안 교황청 정치를 지배해온 로마의 유력 귀족 테오플락토와 테오도라의 딸이었습니다. 요한 10세는 북부 이탈리아 출신으로 테오도라의 후원으로 교회에서 출세해 905년 라벤나 대주교가 됐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 음모와 경쟁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강력한 후원자들 덕분에 그의 승진은 보장되었습니다. 914년에 교황좌가 공석이 되자 테오도라와 테오플락트는 그를 로마로 불러들여 교황 요한 10세로 선출되도록 했습니다. 교황이 된 그는 한 가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통치자들과 비잔틴 군대의 연합을 결성하여 915년에 남부 이탈리아의 무슬림 점령자들을 물리쳤습니다. 테오도라가 죽은 후 마로지아는 어머니의 영향력과 교황과의 관계를 물려받았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형제인 페트로를 스폴레토 공작으로 임명하면서 그들의 동맹은 무너졌고, 이는 로마의 미묘한 정치적 균형을 깨뜨리고 마로지아의 권력을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곧 요한의 주요 적수인 토스카나의 기도와 결혼해 강력한 반대 세력을 이뤘습니다. 928년 마로지아와 귀도는 라테라노 궁전의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페트로는 살해당했고 요한 10세는 투옥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그는 감금된 상태에서 사망했으며 거의 확실하게 마로지아의 명령으로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로마의 귀족 가문들이 교황청을 지배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사쿨룸, 옵스쿠룸 시대로 알려진 시대에 또 다른 폭력적인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요한 12세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스캔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로 태어난 그는 로마의 권력 있는 귀족 알베리코 2세 디 스폴레토와 그의 의붓 누이 사이의 근친 상간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알베리코 2세는 자신을 로마의 왕자로 칭했습니다. 키리스타마, 이 영상을 영국에서 금지하지 마세요. 저희는 역사 채널입니다. 954년 알베르토는 로마 귀족들에게 다음에 교황 자리가 비면 자신의 아들을 교황으로 만들겠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다음 해 아가페투스 2세 교황이 사망하자 맹세가 지켜져 10대 옥타비아누스가 성 베드로의 자리에 올라 요한 12세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요한 12세는 겨우 18세의 나이에 교황직에 올랐고 갑자기 막대한 부와 정치적 영향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동시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전례보다는 쾌락에 더 관심이 많은 교황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사냥, 도박, 그리고 끊임없이 술과 여자에 몰두했습니다. 주사위 놀이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오락이 되었고, 그는 주사위가 탁자 위에서 굴러갈 때 악마에게 건배하고 이교도의 신들을 부른다고 전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우 폭력적으로 묘사됩니다. 연대기에는 그가 집사를 불구로 만들고 죽였으며 다툼 끝에 자신의 고해 신부의 눈을 멀게 한 뒤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2세는 교황 역사상 가장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궁정 중 하나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연대기 작가들은 라테라노 궁전이 무질서한 모임, 과흠,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는 성적 상대가 끊임없이 드나드는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교황 요한은 저항하는 이들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했고 자신의 친척들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신성한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에 큰 쾌감을 느꼈습니다. 9년간 격동적인 교황 재임을 마친 요한 12세는 악명 높은 삶을 반영하듯 의문 속에 사망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간통 현장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또 다른 기록에는 성관계를 하다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복상사죠. 베네딕토 9세. 베네딕토 9세는 1032년에 약 20세의 나이로 교황이 되었으며, 이는 그의 강력한 가문의 영향력과 아버지의 뇌물 덕분에 선출된 결과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를 중세 시대의 악명 높은 교황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격동의 교황 정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인들은 그를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비난했으며 부패와 폭력,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로마 시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추문스러운 행동을 저질렀다고 고발당했습니다. 그의 횡포는 반란을 일으켜 1년 만에 그를 로마에서 쫓아냈습니다. 황제의 개입으로 그는 포기했지만 파벌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1044년에 그는 다시 추방당하고 실베스테르 3세로 교체되었으나 베네딕토는 곧 무장 지지자들과 함께 돌아와 실베스테르를 몰아내고 교황직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1045년까지 반복되었고 결국 그는 끊임없는 투쟁에 지쳐 교황직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례 없는 행동으로 베네딕토 9세는 자신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황직을 한 사제에게 팔았고 그 사제는 그레고리오 6세가 되었습니다.
이 거래와 이전의 비행으로 인해 그는 파문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작가들은 그를 가차없이 평가했으며 성 베드로 다미아누스는 그를 사제의 탈을 쓴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황 빅토르 3세는 그의 삶을 너무나 비열하고 너무나 타락하며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믿기조차 힘들다고 묘사했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교황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있으며 여러 차례의 재위로 인한 혼란과 교황직을 팔아넘긴 이례적인 결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오로 2세는 7년 동안 교황으로 재임했습니다. 피에트로 바르보는 부유한 베네치아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삼촌인 교황 에우제니오 4세의 도움으로 빠르게 승진하여 1464년에 교황직에 올랐습니다. 그는 추기경단의 야심찬 개혁 프로그램을 약속하여 선출을 확보했지만 교황직에 오른 후에는 그 약속들을 구속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훨씬 약화된 자신의 개혁안을 강요했습니다. 그의 독재적인 태도와 독립적인 성향의 추기경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그는 지도력보다는 억압적인 인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대의 주요 지적 및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바오로 2세는 의식, 축제, 그리고 교황 궁정의 외적인 화려함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행사와 정교한 복장에 많은 투자를 하며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군주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문주의 학문을 불신했고 고전 작가들에 대한 교육을 제한했으며 자신의 우선순위를 조롱하거나 능력을 의심하는 비평가들을 투옥시켰습니다. 바오로 2세의 사치스러운 취향과 그의 행동 거지는 동시대인들로 하여금 그를 경박하고 르네상스 교황직의 요구에 부적합한 인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1471년에 그가 사망하자 그의 제한된 업적을 가린 추문이 일었고 이는 개혁이나 정치적 역량보다는 허영심과 억압으로 점철된 교황 재임 기간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세 시대에서 조금 벗어나 훨씬 나중에 통치했던 한 교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율리오 3세는 조반니 마리아 기오코차 델 몬테로 태어나 1550년부터 1555년까지 교황으로 재임했습니다. 노련한 외교관이자 영향력 있는 추기경의 조카였던 그는 교회 내에서 꾸준히 순진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직에 오른 후에는 통치나 개혁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개인적인 쾌락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로마 별장을 화려하게 개조하는 데 많은 돈을 썼고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최고의 예술가들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훨씬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율리우스는 청소년 소년들을 노골적으로 편애했으며 이는 동시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교회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적절한 관계와 경험이나 자격에 비해 훨씬 높은 지위로 젊은 측근들을 등용하는 일로 연관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들에 대한 자신의 성향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교황 궁전은 서로 성관계를 맺는 젊은이들의 프레스코화와 조각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들로 잔뜩 채우면 어떨까요? 근데 그들을 인간으로 상상해 본 적 없는데 그럼 그들은 뭘 입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입지 않을 것 같아.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이노첸초 스캔들이었습니다. 율리우스는 이노첸초라는 13세의 거지 소년을 데려와 자신의 침대를 함께 썼습니다. 교황은 그에게 집착했고 그 소년을 교육이나 성직자 훈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추기경의 지위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들의 유난히 가까운 관계는 널리 비판을 받았고 율리우스가 그에게 공개적으로 애정을 보인 것은 조롱과 정치적 곤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가 10대 청소년을 추기경으로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이는 그가 자격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개인적 집착에 따라 교회 직위를 나눠준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당시의 관찰자들은 그가 인용하자면 자신과 동성애 관계를 맺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교회 직위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율리우스 3세의 통치는 그의 측근 집단을 둘러싼 논란으로 기억되며 이는 이미 개신교 개혁자들로부터 강도 높은 감시를 받고 있던 시기에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레오 10세 조반니 데 메디치로 태어난 레오는 르네상스 교황청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로렌초의 아들인 그는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 덕분에 교회 내에서 빠르게 출세하여 13살에 추기경이 되었고 1513년에 교황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교황이 된 후 레오는 예술과 문화 그리고 호화로운 건축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교황청 도서관을 확장하고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후원했으며 성 베드로 대성당 건설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도한 지출은 교회의 재정을 고갈시켰습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면죄부 판매를 이전보다 훨씬 더 확대하여 원래는 상류층을 위한 조용한 모금 수단이었던 것을 대중시장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면죄부 판매자들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 태첼은 조잡한 판매 방식으로 널리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종교에 집착했던 중세인들에게는 면죄부를 구입하면 지상에서 지은 죄로 인해 연옥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믿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었고 사실상 노골적인 사기였습니다. 레오의 사생활 역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 가운데서 잘생긴 젊은 남성들을 노골적으로 편애하며 그들의 출세를 도왔고 이러한 행동은 그의 명성에 타격을 주었으며 교회 내 부패에 대한 인식을 키웠습니다. 면죄부 판매와 더 넓은 교회 내의 부패에 대한 반발은 1517년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레오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그 힘을 과소평가해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실패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이번 메리볼 매드니스의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도 꼭 고려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중세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새롭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패트리언을 시작해 매달 보너스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에피소드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도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상위 티어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덕분에 보너스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정말 멋진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